네, KBS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방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허중영 교수님. 이 문제의 31번째 확진자 한 명의 여파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이 어떻게 하루에 2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31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교회를 매개로 한 주변에 확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감염병이 확산된다고 할 때는 주로 이제 밀집된 공간,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파급력, 전파력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라고. 자, 김경 기자. 이 코로나19의 전염력이나 이걸 보면 과거 사스나 뭐 메르스, 신종플루하고 비교가 흔히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메르스보다는 강하지만 네. 사스보다는 약하다는 게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3.77명을 감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과 중국 베이징 대학 등의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1.4에서 2.5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사스는 2에서 5, 메르스는 0.4에서 0.9, 홍역은 15에서 20, 그리고 신종플루는 1.4에서 1.6을 감염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는 2009년도에 있었던 신종플루와 같은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파력이 굉장히 큰데 당시에 국내에서 70만 명이 감염이 됐었고요. 사망자도 200명. 염태영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정보를 발령하게 된 것은 2009년 그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만이 넘는 확진자와 또 200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에 비견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이제 행정력이 총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갖추고 대응을 하자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의 행정기관의 역할과 그 자원뿐만 아니라 의료, 군부대, 소방 모든 총체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요. 또 우리 시는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기본 업무는 중단하고 꼭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그 전체 매진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전환하게 됩니다. 또 좀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표만 잠깐 보면 이게 2월 20일경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2월 28일, 9일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그 검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역에서 맨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니까 검사자가 이렇게 확 뜁니다. 얘들아 조용히 좀 해. 며칠 지나다가 안정되고 쭉 가다가 요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대구 같은 데서 상당 부분 그 확산이 내밀하게 되고 있었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했던 순간이죠. 그러다가 2월 20일경에 이제 급작스럽게 대구 어떻게 돼 있는지 3인칭으로 봐봐요. 일종의 그 집단적 생활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됐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증가해서 지금은 그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만 해도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검체 신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 증상과 열이 나고 좀 의심스럽다 하면 전부 다 이제 검체 검사를 요구할 정도로 많은 불안감이 현재 있죠. 이래서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1월 22일부터 했고 1월 28일부터 대책본부로 가동하고 지금은 국가도 심각 단계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리급으로 격상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 방심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염 시장님,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얼마나 잘 그 수칙을 지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수칙과 관련된 몇 가지를 제가 도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네. 식사,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방문 닫은 채 형, 내 쪽으로 와봐. 창문을 환기하기, 또 조금.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분도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라. 또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도 생활용품도 구분해서 써라. 수진할 때 봐봐, 의복, 그지? 침구류, 잠깐만. 세탁, 그리고 식기류 다 별도로 써야죠. 네. 그리고 그 이상해. 외에는 기본 수칙으로 무기를 손 씻기라든지 기침이 일어날 경우 마스크 쓰기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말 잘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분들은 우리 시의 1대1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에 네. 2차례 이상 전화를 하거나 또한 증상 여부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한 자가격리의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300만 원 그 벌칙금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가격리를 우리 같은 관리 입장에 있는 지자체가 이분들에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수원에서 4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이분이 그 외부에서 수원에 오셔서 선별진료소를 가서 자기가 감기 증상이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 채취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음식점도 다니시고 또 쇼핑도 하시고 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그 이후에 그 확진 나왔을 때 그 확산 우려가 너무 커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또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감독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철저히 그 수칙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염 시장님, 예. 그동안에 이제 수원에서는 확진자 처음으로 나왔을 때부터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대응했던 그 과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일단 그 검체 채취 이후에 양성으로 판정되면 즉시 그분은 이제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고요.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응급 차량이 가서 질본이 지정해주는 국가 지정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음압병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실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부를 더 기압이 낮게 해서 밖으로 확산은 안 되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밖으로 확산이 안 되게 해서 감염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시설인데 그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첫 확진자가 15번 확진 환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그 가족관계에 있는 20번 확진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부 그 국군 수도병원에 옮겨졌었고요. 그리고 32번 확진자가 있는데 그 20번 확진자의 딸이었는데 이분은 이 어린아이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가 다 국가 지정병원입니다. 경기도에는 그 국군 수도병원, 또 분당 서울대병원, 또 명지병원 이렇게 3곳이 그 국가지정병원으로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의료원 6곳과 또 성남시 의료원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아마 대구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이제 음압병동들을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큰 병원은 격리병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다수가 발생할 때는 여기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단 지금처럼 수백 명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국가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이상 준비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이는 게 확진자가 다녀갔던 그 동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이렇게 그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것이 그분의 동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진자 발생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이
방역과 동선 공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여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우선 역학조사원이 그와 관련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이분의 동선이 사실 어느 정도 증빙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왜 바로 발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일단 동선 관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방역도 하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본의 방역 후 1일 폐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를 한편 조사하면서 제일 먼저 단역을 하고 기관이나 해당되는 업소에 폐쇄를 요청하고 또 그에 따른 이후에 적절히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동선 관리에 있어서 또 어느 시점부터의 동선을 공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늘 논란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으로 이제 좁혀서 질본이 지침을 바꿨는데 그 이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의 동선으로 관리했어요. 네. 저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커요. WHO에서도 증상 발현 전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중국에서 우한에서 많은 교민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증상이 나타나면 이분은 감염이 돼갖고 온 거기 때문에 증상 발현보다도 우한에서 귀국한 날짜부터의 동선을 상당히 공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질본은 바로 하루 이틀 전 이때로부터 동선을 찾게 되니까 많은 부분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또 하나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 그 영업점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많은 걸 원하고 우리 지자체로서는 해당되는 곳에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하고 더 이상의 감염이 없도록 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미 상당 부분 시점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또한 우리 행정기관의 고민이고 또 질본의 고민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이 요구되는 수준과 공개되는 수준의 괴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마련한 시설 내에서 한 방에 한 분씩 철저히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가 지난 2월 17일 우리 시의 이번 대응 기조인 과잉 또 신속 이런 대응 기조에 따라서 수원 유스 호스텔 청소년 수련 시설인데요. 이것을 임시 생활 격리 시설로 바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청소년 수련원이어서 TV 하나가 없는데 이번에 이런 시설로 쓰기 위해서 TV, 인터넷, 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 놓고 이분들을 한 방에 한 분씩 격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9분을 이곳에서 현재 격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각 가정으로 나눠져 있던 많은 위험성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이를테면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아산이나 진천에서 집단적으로 2주간 격리해서 일정 부분 위험도를 낮춘 다음에 사회로 사회로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데는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안전의 자치분권에 아주 효시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시설 이용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낙연 전 총리가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내는 거다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은 이용할 때 전액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로 보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럴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시설을 수용해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아산이라든지 진천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 용도로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 대표들과 긴밀히 간담회를 통하고 이해를 구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시설을 이런 시설로 지정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런 수용시 그럴 만한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15년, 5년 전에 네. 메르스 당시에 치사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확진자 하나가 동네로 온다는 건 엄청난 그 주민들의 불안감,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이 정자 이동에 있는데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붙어서 학교와 아파트가 즐비했어요. 네. 빽빽한 그 안에 병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사가 저한테 이런 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그 병원 주변에서 녹색 리본을 달면서 그곳에서 격리돼 있던 환자와 의료인들을 격려했어요. 네. 그리고선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다 치료받아서 안전하게 귀가했는데 네. 그해 말에 저는 그 지역 주민들께 자랑스러운 수원 시민상, 그 의료진에게 자랑스러운 의료인 이런 네. 그 감사패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는 좀 같이 부담해야 될 그 우리 사회의 공통의 영역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소통하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래서 네. 그저 서둔동 주민들께 네. 정말 이 감사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이제 또 방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아무래도 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원시도 고민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거주지와 활동 동선에 해당되는 데를 다 네. 방역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자체시 계획에 의해서 또 방역도 하는데 이것은 네. 이제 특정 방역차가 돌아다니면서 거리라든지 외부 공간은 그렇게 하고요. 내부 공간은 수동 또는 전동식 분무기로 방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 초기부터 이 방역이 워낙 다양한 공간에서 그 동시적으로 여러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시 4개 보건소의 인력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 발생 초기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줬어요. 그래서 선뜻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이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곳, 그리고 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신고로 요청돼 오는 곳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 동네에 이제 방역을 하게 되면 하얀 방호복을 입고 방역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동네 확진자 생겼다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철저히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네. 그때 그 2015년 5월에서 6월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과정을 일성록이라고 하는 메르스 백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와 정부의 건의에 기초 자료로 썼습니다. 네. 이번 2월 달에 그 총리께서 경기도 의료원 오셨을 때도 제가 이걸 드렸고요. 사실 이때 이후에 저희가 계속 건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사실은 대부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로서는 무척 아쉽습니다. 네. 이를테면 메르스 이후에 이것이 감염이 확산되면 그것을 책임지는 그 다음번에 그 대부분의 일은 누가 하게 되냐면 지자체 몫입니다. 메르스가 번호를 붙이는 몇 단계에서는 중앙의 질병관리본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나서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권한을 갖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건의됐던 사항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감염병 제도와 관련돼서 네. 확진 환자의 동선 공개에 대한 권한을 좀 달라. 그것도 그 입원 같은 경우는 입국 시점부터 필요하고 또 확진 환자 가족에 대한 밀접 접촉자도 필요하면 동선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기초지방장부로서는 경기도가 역학조사원이 6명 있습니다. 네. 2015년 그때 각 광역으로만 2명씩 둘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초지자체도 달라. 네. 어떻게 울산이 광역으로 2명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울산보다 10만이나 인구가 많은 수원은 1명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게 경기도가 6명 가는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네. 기초지자체는 아직도 관리사무소에서 역학조사원이 안내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벽과 천장을 함께 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 여러분의 조금만 배려가 인간적인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부족한 점은 좀 메워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염증은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네. 수학, 통계로 거쳐서 네. 또 의학으로
종결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염병이 심리적 안정과 공포심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일 텐데요. 저는 이 감염증을 겪고 있는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우리가 그분들의 불안을 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조기에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을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합심해서 막아내고 또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우 교수님. 네. 코로나19는 감기 증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 감기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료기관 방문하지 말고 2-3일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증상이 심한 환자까지 꼭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당연히 바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셔야겠고요. 그렇지 않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병원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집에서 잠깐 지켜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질수록 이제 신도들이 음지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신자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게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 감염병 차단의 대원칙입니다. 수시로 손을 씻고 마스크도 쓰고 당분간 모임은 삼가야 합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집단 감염과 확산을 막는 일이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